기독교와 환경을 수강하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 무더운 여름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좀 잠잠해지는 거 있는데 물류센터와 인천의 집회를 통해서 또 안양과 군포에서 목회자 가족이 제주도에 여행 갔다 오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건강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도 가능하면 마스크는 꼭 쓰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따라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소논문은 제가 복음주의 학회에 몇 년 전에 국제 복음주의 학술 대회에 제가 논문을 냈던 그러한 논문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소논문을 보내줄 테니까 출력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강의 시간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좀 강의를 듣는데 주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 꽃을 보면서 좀 시원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인간의 유일한 생존 공간은 지구. 이 지구는 자연 환경의 훼손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존의 필수 조건인 물, 공기, 땅이 심각한 오염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음껏 아무 데서나 먹을 수가 없고요. 또 공기 많이 오염되어서 요즘 여러분들 집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 공기를 정화해서 쓰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땅 많이 오염됐지요. 이런 심각한 오염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오염은 배기가스로 공기가 오염되어서 대기권에 온실막이 생겼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 현상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오수와 쓰레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생활오수, 생활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 폐수와 폐기물, 농약의 남용 등으로 물과 땅이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폭발적인 인구 증가, 로빈 아트필더가 생태계가 위기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 증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러한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의 고갈, 그 다음에 핵의 공포와 위협 등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총체적인 생태학적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이제 인간 생존과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와 있는지 우리는 직접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것도 환경오염에서부터 온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에 의하면 지구의 건강 척도인 생물 다양성이 지난 35년간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라고 세계자연보호기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생물 다양성 회의에서 공개한 이 보고서는 서식지 파괴와 야생 생물 거래 등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30년간 야생 생물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총체적인 위기로는 오늘날처럼 인류의 삶의 존속의 위험을 느낀 적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쓰나미, 또 대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 환경 재앙은 생태 체계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대홍수입니다. 그리고 쓰나미.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는 현 세대의 생존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 고어의 긴급 환경 리포트인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에 의하면 지구 환경 오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엘 고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생태계의 환경 위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강의 때마다 말하지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적 윤리를 썼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공존하는 관계라 그 말이지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생태계를 많이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시대의 상황에서 자연 환경의 보존과 생명 존속을 위한 기독교인의 역할과 책임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생태계 위기를 우리들은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생태계 위기 사항을 보면 20세기에 접어들어 생태계 위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전에는 생태계 위기를 우리가 잘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세기가 접어들면서 우리가 생태계의 위기가 우리에게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때부터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지난 1962년 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네이철 칼슨은 그의 저서 침묵의 봄에서 농약 남용으로 봄이 와도 새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1962년도에 생물학자이며 환경운동가인 네이철 칼슨이 그의 책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962년 말한 후에 5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사라졌으며 개체수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꿀벌들이 갑자기 사라져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매년 꿀벌의 30%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식물들의 50% 이상이 꿀벌에 의해 수종된다는 점을 볼 때 이는 생태계의 위기의 상황에 단적으로 지금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우리의 인식은 아니라고 대책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며 생태계는 점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위기를 위급하게 여기지는 않은 채 여전히 우리들은 반생태학적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심각한 환경 위기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고와 대응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생태계의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노력들은 1970년대 초부터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1972년 로마 클럽이 생태계의 파국에 관한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를 출판함으로써 생태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경종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태계 위기를 우리가 오늘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1970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생태계 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이후에 우리 한국도 생태계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면서 이 환경에 관해서 특별히 생태계 위기에 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경 위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은 한 8가지 정도를 그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첫 번째는 대기오염입니다. 우리가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과 그의 농도 또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 주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상 위해를 미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활에 해를 주어 도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대기 오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공장의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기 오염을 강의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는 많이 오염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을 많이 떼면서 이렇게 굴뚝에 많은 연기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대기 오염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대기 오염 중에 하나가 황사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황사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황사인데 중국의 내몽골에서 고비 사막에서 오는 황사들이 우리 인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에게 호흡기 및 폐질환과 안질환 등을 유발시켜 인체의 피해를 심각하게 줄 뿐만 아니라 산성비로 인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물 성장을 저하시키며 도시 스모그 현상의 주된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스모그 하면 런던형 스모그를 여러분들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크게 스모그는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가 있다고 그랬어요. 런던형 스모그는 석탄으로 인한 스모그라면 LA형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그러한 스모그입니다. 이러한 스모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스모그 사망자 수가 많았던 1952년에 발생한 런던의 스모그입니다. 4일 동안 축적된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잡아 3,500명에서 4,000명이 달하는데 이 집계를 다 하면 약 8,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 대기 오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공기캔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공기캔은 지금 팔고 있지 않지만은 공기정화기 같은 거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무실에 쓰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수질오염입니다. 수질오염이란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화하여 생물체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오염돼서 그 오염된 물을 흡수하는 식물들 또 동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이러한 수질 오염은 생활하수, 공장 폐수, 분뇨, 축산 폐수, 쓰레기 발생량 급증 등으로 인해서 수질이 점점 오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질오염의 종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생활하수나 공장에서 나온 산업폐수 또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오염물질을 축산의 폐수나 산업폐수를 이렇게 방출함으로 오염물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는 달리 산재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점오염원과는 달리 배출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측정하기도 곤란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물의 오염에 끼치는 영향과 피해는 아주 심각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음껏 우리가 지하수를 마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오염된 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물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동식물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오염된 물을 먹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체에 많은 질병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람이요, 깨끗한 물만 먹어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먹는 수돗물, 또 오염된 물을 우리가 정화해서 먹고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돗물을 그대로 먹지 않고 어떤 정수기를 통해서 정화된 물을 먹던가 아니면 식수를 사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분쟁은 지구촌 곳곳에서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유엔은 일찍이 인류의 위기가 물에서부터 올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0%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우리나라도 선정했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 폴 사이먼은 그의 저서 물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증가하는 인류의 물, 소유량과 사용 가능한 물 공급량 간의 불일치를 해결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류는 유사 이래 가장 처절한 자연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1인당 물 소비량이 세계 인구보다 약 2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인용하면서 폴 사이먼은 인류가 준비된 대재난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물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미 경고했다는 겁니다. 물은 지구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공기와 마찬가지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지구에는 음용수로 지표 담수와 지하수 두 종류의 기본적 물이 있습니다. 지표 담수는 비, 눈과 같은 강우 현상으로 생성됩니다. 지표 담수가 회복 가능한 자원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회복은 연간 강수량에 따릅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양에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변한다는 거지요. 물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려서 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데 물이 많이 내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로는 담수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 지구에 매우 고르지 않는 분포되고 있고 대부분 담수 자원은 그것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분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데 보십시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 초목들이 다 초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10년에서 20년에는 전 지구적 재난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많은 생물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전 세계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다시 말하면 환경의 위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지구의 온도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1900년 이래 지구 온도는 섭씨 약 0.8도가 높아졌고 이 중 대부분은 지난 30년간의 변화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기적 동안에 지구 온도 급증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는 태양 온도 증가, 지구 세차 운동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구가 온난화된 것은 이러한 스프레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좀 지키자 그래서 여름엔 온도 내리고 겨울엔 올리고 겨울엔 온도 1도를 내려라. 어떤 적정 온도를 설정해 사용하자고 말이지요. 에너지 전략 전구를 바꾸자. 요즘에 백열전구도 에너지를 전략하는 그러한 전구로 바꾸자. 전기 흡혈기, 대기 전략을 좀 줄이자. 비닐봉투는 이젠 그만 사용하자.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가급적이면 먹자. 종이컵 대신 나만의 컵을 사용하자. 다시 말하면 일회용 컵을 좀 자제하자는 말입니다. 대중교통을 좀 사랑하자. 그 다음 지구와 나의 건강을 우리가 자전거라든가 걷기로 지키자. 샤워는 짧게, 양치질은 물을 받아서 하자. 나무를 심자라고 말하면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목일날 나무를 좀 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천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엔 토양오염입니다. 토양은 물, 대기와 접하면서 상호 물질 교환을 하고 있는 게 토양입니다. 이러한 물질 교환 중 각종 오염 물질이 토양에 유입되면서 토양은 물리, 화학,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자정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오염 물질이 토양 속에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거지요. 자연은 어떤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은 그냥 두면은 병들었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자정 능력이 있는데 땅이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투입되므로 땅이 어떤 자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병들어가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토양 오염을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간접 창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간접적으로 만드신 걸 갖고 만든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이에요. 하나님은 흙을 만들고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우리 인간의 몸이 흙입니다. 그런데 흙이 병들었다, 토양이 병들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병드는 건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토양 오염시키는 물질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아까도 말했지만 생활 폐기물, 광공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산업 폐기물, 농경지나 산림 지역에서 살포되는 비료나 살충제 같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데 주범입니다. 오염원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토양 내에 유입되기도 하지만 대기 중의 유해 물질은 빗물에 용해되어서 다시 떨어지므로 우리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토양 오염은 축적된 오염이라는 특징에서 대기 수질 오염과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토양 오염은 그 오염물질이 땅속에 축적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들, 그리고 그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 우리 인간까지도 토양이 오염됨으로 그 오염된 토양 속에 축적되어 있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오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토양 오염의 주범이 이런 생활 쓰레기입니다. 이런 폐비늘, 썩지 않아요. 폐비늘이 썩는 기간은 약 5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오염입니다. 핵오염이란 핵발전소, 핵잠수함, 핵연료의 제조, 핵폐기물, 공장 처리,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바다나 대기 혹은 토양에 방출됨으로 일어나는 오염을 우리가 핵오염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에너지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핵에너지입니다. 이 핵에너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오염물질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1986년에 체르노빌 참사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지만 1986년에 일어났던 구소련 체르노빌 참사는 아주 핵 오염에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위험 중에 하나가 1986년도의 체르노빌 참사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갖다 주었습니까? 앞으로도 일본은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수십 년 후에 아마 엄청난 유전자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크기가 약 2m가 안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이렇게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을 갔다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건물 하나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다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일본 사람들은 잊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핵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을 인간들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녹았어요. 그것이 그 박물관에 그대로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해 놨더라고요. 쇠붙이가 다 녹아 흐르고요. 사람의 살도 다 이렇게 녹아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 지금 이 건물만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핵의 위험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고갈입니다. 점점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원은 고갈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인구가 증가되면서 전부 다 그 자원을 쓰다 보니까 인구는 증가되면서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에너지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핵에너지는 그 배출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위험성 가운데 자원들은 점점 더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환경을 빌려 쓰고 있다.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이 속담은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서 지금 환경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빌려 쓰는 이 환경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좀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담이 뜻하는 것은 청지기 정신과 유사한 사고를 함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주인을 대리하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적 사고방식 가지고 환경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가지고 환경을 대하다 보니까 모든 환경은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마구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죠. 지구 자원에 대한 인간의 태도 역시 청지기적인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는 유한하고 제한된 행성입니다. 그 한계가 종종 재활용 등 인간의 기술에 의하여 어느 정도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광물 자원, 쓰레기 수용 능력, 생명체의 종을 위한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식물, 동물, 토양 등이 다시 생성되는 것과 비슷하게 이른바 재생지능한 자원조차도 견디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기능상 재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아껴 쓰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의 고갈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환경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이에요. 유전공학이 생태계 위기에 심각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적 힘은 앞으로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유전자 공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공학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내로 확신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유전공학의 경이로운 산물 가운데는 다음과 같이 포함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을 수 있는 잎과 콩처럼 고단백질에 함유한 씨와 자양분에 많은 구근과 유용한 섬유질로 되어 있는 줄기를 갖춘 곡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 어떤 유전공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유전공학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에 또 심각한 문제를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러한 유전공학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들을 가져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전공학은 지구의 건강과 번영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남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복제 기술은 특정한 유전자만을 살아남게 함으로써 유전적 영향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좋고 썩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데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생태계는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표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199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생태계 및 인간의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으로 생물 멸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세계 3대 환경 문제로 등장한 것이 환경 호르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환경 호르몬 물질과 더불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 대부분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티로폼 같은 것들 다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몸살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환경적인 세계적인 환경사건 사고들은 이례적이고 국지적이었으나 오늘날 신속한 시스템 사회에서 환경사고는 국경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악화되어 전 인류에게 엄청난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강의했던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자원의 고갈, 핵 오염, 토양 오염, 지구 온난화, 물 부족, 수질 오염, 대기권의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염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고 환경을 좀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6월 첫 번째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환경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6월 첫 주는 환경주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경에 대한 메시지, 또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해서 환경보존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 교회도 제가 6월 한 달 동안은 사랑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6월 첫 주는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이 6월 10일이기 때문에 6월 첫 주는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원래 6월 첫 주가 환경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6월 둘째 주 자연을 사랑하자, 그 환경주일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6월 25일이 6.25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6월 한 달 동안은 사랑에 관해서 전하고 마지막 주간은 이웃 사랑하자로 전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계의 위기가 지금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가 생태계의 위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수업을 1시간 이내에 끝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듣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페이퍼를 한번 출력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